당신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상대의 표정이 잠깐 밝아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건 위로의 얼굴이 아니었다. 남도였다. 당신의 고통이 그 사람에게 확인시켜준 것은 자신은 아직 괜찮다는 사실이었다. 너의 불행은 남들에게는 유쾌한 구경거리일 뿐이다. 쇼펜하워. 우리는 불행을 말할 때 무언가를 기대한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위로라는 형태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감지되는 것이 있다. 상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찰나.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측정이었다. 당신의 불행이 자신의 불행보다 큰지 작은지를 재는 그 본능적인 저울질의 순간이었다. 당신은 그 순간을 느꼈을 것이다.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분명 위로받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왜 상대는 조금 편안한 표정을 짓는 걸까? 왜 그 사람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걸까? 당신이 기대한 건 공감이었지만 상대가 얻은 건 비교였다. 당신의 고통은 그 사람에게 하나의 좌표가 되어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기준점이 되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다. 도덕적 판단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반복해온 패턴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뿐이다. 당신도 똑같이 해왔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당신은 그 말을 들으며 무의식 중에 자신의 상황과 비교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안도감이 스쳤다. 적어도 나보다는 힘들구나 라는 계산이 지나갔다. 우리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불렀지만 실은 측정이었다. 불행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행은 전시되는 것이다. 우리는 불행을 꺼내 보이고 상대는 그것을 구경한다. 말하는 사람은 연민을 기대하지만 듣는 사람은 안도를 얻는다. 이 거래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었다. 양쪽이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쪽은 위로를, 다른 쪽은 비교를 원했다. 그러니 불행을 말한 뒤 느껴지는 그 공허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기대한 것이 오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그 공허함을 알고 있다.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서 느껴지는 묘하게 텅 빈 감각. 상대는 분명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말을 건넸지만 무언가 맞지 않았다. 당신이 원한 건 이게 아니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원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그저 이건 아니라는 것만 확실했다. 상대의 반응은 형식적으로는 완벽했다. 그런데 왜 더 외로워졌을까? 여기서 대부분은 상대를 탓한다. 저 사람은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았어. 피상적으로만 반응했어.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상대는 들어줬다. 상대는 반응했다. 다만 상대가 얻은 것이 당신이 준 것과 달랐을 뿐이다. 당신은 공감을 주려 했지만 상대는 비교의 재료를 받았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은 구조다. 불행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계약을 맺으려 한다. 내 불행을 들어주면 너의 불행도 들어줄게. 하지만 이 계약은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교환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위치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불행을 내놓고 너는 네 불행과 비교한다.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확인한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구나. 이것이 우리가 불행을 나누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불행을 말하는가? 왜 이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번쯤은 진짜 공감이 올 거라고. 누군가는 나를 정말로 이해해 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불행을 꺼낸 그리고 또다시 같은 공허함을 느낀다. 이 패턴은 관계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불행을 말한다. 그 사람이라면 다를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도 다르지 않다. 그 사람 역시 듣는 순간 자신의 불행과 비교한다. 다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비교는 더 정교해진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 라는 암시가 숨어있다. 이것은 공감이 아니다. 이것은 순위 매기기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불행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되었을까? 아니,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 놓였다. 누가 더 빨리 걷는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잘하는지.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되며 자랐다. 그러니 불행마저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비교는
우리의 언어가 되었다. 우리는 절대적인 고통을 말하지 못한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고통을 말한다. 요즘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너보다는 덜 힘들겠지만 이라는 전제가 깔린다. 우리는 불행을 말하면서도 이미 비교를 시작한다. 왜 불행이 상대의 불행보다 더 심각해 보이려는 무의식적인 경쟁이 작동한다. 그래야 상대가 진지하게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 경쟁은 역설을 만든다. 불행이 클수록 공감받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상대는 그 불행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적당히 조절해서 말한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상대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이것이 우리가 불행을 전시하는 방식이다. 전시된 불행은 진짜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가공된 것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가 비교할 수 있도록, 상대가 안도할 수 있도록 다듬어진 것이다. 우리는 진짜 불행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불행만 말한다. 그리고 그 불행은 이미 진짜가 아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정말로 힘들었던 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던 그 감정. 당신은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이 가라앉았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말하는 순간 그 불행은 전시품이 되고 상대는 구경꾼이 되고 당신은 또다시 공허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불행을 말하는가? 왜 침묵하지 않는가? 그것은 침묵이 더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행을 말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불행을 혼자 삼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믿기 때문이다. 적어도 말하는 동안만큼은 누군가 듣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착각이 우리를 지탱한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말을 마치고 나면 현실이 돌아온다. 상대는 여전히 구경꾼이었고 당신은 여전히 혼자였다. 상대가 건넨 위로의 말들은 공허하게 울렸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나도 그런 적 있어. 이 말들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들은 상대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상대는 이 말들을 통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구조를 발견한다. 위로는 위로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위로는 위로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를 통해 자신이 도덕적이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는다. 위로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확인의 행위다. 관씨는 이것을 느꼈을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당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위로는 상대 자신을 향해 있었다. 상대는 위로를 건네며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 증명의 도구였다. 당신의 불행은 상대가 자신의 선함을 확인하는 무대였다. 이것이 불행이 유쾌한 구경거리가 되는 방식이다. 당신의 불행은 상대에게 두 가지를 준다. 하나는 안도, 다른 하나는 도덕적 우월감.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안도와 나는 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는 우월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당신의 불행은 상대에게 기분 좋은 경험이 된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불행을 듣고 단 한 번도 기분이 나아진 적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춘다. 우리는 정직해져야 한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듣고 기분이 나아진 적이 있다. 물론 겉으로는 안타까워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 밑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안도감. 그 안도감은 우리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벼움을 죄책감으로 덮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라는 죄책감으로. 하지만 죄책감은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한다. 죄책감은 오히려 그 생각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안도한다. 이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것은 생존의 방식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무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더 약한지, 누가 더 위험한지, 누가 더 안전한지. 이 정보는 생존과 직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했다. 그리고 이 비교의 본능은
지금도 작동한다. 우리는 여전히 무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타인의 불행은 그 확인을 위한 가장 명확한 지표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끌린다. 뉴스는 불행으로 가득하다. 사고, 재난, 범죄, 질병. 우리는 이 불행들을 소비한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관심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관심, 공공의 관심. 하지만 그 관심 뒤에는 구경이 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구경하며 자신이 그 불행 밖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됐지만 나는 괜찮아. 이 확인이 우리를 안심시킨다. 이것은 잔인한가? 비도덕적인가? 아마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인간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인정한다는 것은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보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안도한다. 우리는 자신의 불행을 보여주며 연민을 기대한다. 하지만 그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얻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다.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조를 보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위로라는 형태로 이 구조를 가렸다. 하지만 가려진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려진 것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당신이 불행을 말했을 때 느낀 그 공허함, 그것은 당신이 기대한 것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진정한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타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에서, 자신의 필요에서 우리를 본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는 이 불가피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여전히 믿고 싶어 한다. 누군가는 나를 정말로 이해해 줄 거라고. 누군가는 나의 불행을 진정으로 나눠줄 거라고. 하지만 그 누군가는 없다. 그 누군가는 처음부터 없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다. 환상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환상을 붙잡는 것은 더 고통스럽다. 환상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망을 반복한다. 불행을 말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또다시 불행을 말하고 또다시 공허함을 느낀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진다.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가 이해받지 못했을 때 생긴다. 만약 처음부터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외로움은 달랐을 것이다. 그것은 실망이 아니라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헛된 기대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완전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타인이 주는 작은 반응도 달라 보인다. 그것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전부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자신이 타인의 불행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는 정말로 타인의 불행을 들어주었는가? 아니면 우리도 구경만 했는가? 우리도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당신은 기억할 것이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이 했던 생각들을.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 라는 생각. 저 정도면 나보다는 낫네 라는 생각.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는 생각. 이 생각들은 공감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판단이었고 비교였고 측정이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들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으로 환원한다. 나도 그랬어 라는 말은 공감처럼 들리지만 실은 나는 이미 알아 라는 선언이다. 당신의 불행은 특별하지 않다는, 나도 겪어봤다는, 그래서 나는 너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암시다. 우리는 공감하는 척하면서 우위를 점한다. 이것이 불행의 경제학이다. 불행은 화폐처럼 거래된다. 나는 내 불행을 내놓고 너는 네 불행을 내놓는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불행이 더 가치 있는지를 겨룬다. 가치 있다는 것은 더 크다는 뜻이다.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더 극복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는 불행의 크기를 경쟁한다. 이 경쟁에는 묘한 역설이 있다. 우리는 불행을 크게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작게 보이고 싶어 한다. 크게 말해야 상대가 진지하게 들어주지만 너무 크면 상대가 감당하지 못한다. 작게 말하면 상대가 가볍게 여기지만 적당히 작으면 상대가 쉽게 공감한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불행의 크기를 조절한다. 마치 상품의 가격을 정하듯이. 하지만 이 조절된 불행은 진짜 불행이 아니다. 진짜 불행은 조절할 수 없다. 진짜 불행은 말로 담을 수 없다. 진짜 불행은 혼자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불행은 이미 말할 수 있게 된 불행이다. 이미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불행이다. 이미 전시할 수 있게 가공된 불행이다. 그렇다면 진짜 불행은 어디에 있는가? 진짜 불행은 침묵 속에 있다. 말하지 못하는 것 속에,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아는 그 지점에 우리는 진짜 불행을 타인과 나누지 않는다. 우리는 진짜 불행을 혼자 삼킨다. 그리고 그 삼킨 불행이 우리 안에서 썩어간다. 당신은 그 썩어가는 감각을 알 것이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가는 무게,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고통이 내부에서 골마가는 느낌. 우리는 그것을 견딘다. 왜냐하면 꺼내봤자 구경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꺼내는 순간 그것은 타인의 안도를 위한 재료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나누지 않는다. 우리는 불행을 가공해서 내놓는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로, 상대가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상대가 안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가공된 불행을 통해 우리는 연결되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불행은 여전히 혼자 안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진짜는 숨기고 가짜를 내보인다. 그리고 그 가짜를 통해 관계를 유지한. 우리는 서로의 진짜를 모른다. 우리는 서로의 가공된 모습만 안다. 그리고 그 가공된 모습을 보며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연결은 허구다. 진짜 자신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끼리 맺은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가면들의 무도회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춤을 춘. 그리고 그 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진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홀로 서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느낀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그 감각을.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말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듣지만 여전히 혼자인 그 느낌. 그것은 당신이 진짜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도 진짜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의 가면만 보고 있다.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 진짜를 보여줄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진짜를 보여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짜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공이다. 원시다. 우리는 진짜를 전시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진짜를 살 수 있을 뿐이다. 혼자 우리는 불행을 말한다. 또다시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다. 매번 같은 공허함이 돌아왔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입을 연다. 마치 의식처럼, 마치 습관처럼 불행을 꺼내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고 실망하고 다시 꺼낸다. 이 반복은 무엇인가? 반복은 선택이 아니다. 반복은 구조다. 우리는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말하는 방식 속에 갇혀 있다. 그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 누가 정했는지는 모른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방식을 안다. 힘들다고 말하면 상대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나도 그래 라고 말한다.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우리가 불행을 나누는 방식이다. 나도 그래 라는 말 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말이 실제로 하는 일은 다르다. 나도 그래는 당신의 불행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과 같은 선상에 놓는 말이다. 당신의 고통을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말이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위로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 아니라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는 확인이다. 우리는 이 확인을 원한다. 정확히는 이 확인을 원하도록 만들어졌다. 불행이 특별하다는 것은 고립이다. 불행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소속이다. 우리는 고립보다 소속을 택한다. 설령 그 소속이 불행의 소속이라 해도 모두가 힘들어 라는 말이 주는 안도감은 내 불행이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불행이
평범하기 때문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순위 안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불행의 서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라는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은 계산이다. 나는 바닥이 아니라는 계산, 아직 더 내려갈 곳이 있다는 계산. 이 계산이 우리를 안심시킨다. 우리는 불행의 최하위가 아니다. 아직은. 듣는 사람도 같은 계산을 한다. 당신이 불행을 말할 때 상대는 듣는 척하면서 측정한다. 당신의 불행이 자신의 불행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만약 위라면 상대는 안도한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만약 아래라면 상대는 우월감을 느낀다. 내가 더 힘든데 나는 견디고 있어. 어느 쪽이든 상대는 당신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 이것은 공감이 아니다. 이것은 측정이다. 우리는 서로를 측정한다. 불행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전시하고 듣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불행과 비교한다. 여기에는 교환이 없다. 나눔이 없다. 오직 전시와 측정만 있다. 우리는 이것을 관계라고 부른다. 전시된 불행은 통제된 불행이다. 우리는 불행을 나의 것으로 내놓지 않는다. 우리는 불행을 다듬는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상대가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다듬기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이미 어떤 불행은 말할 수 있고 어떤 불행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불행은 비교 가능한 불행이다. 상대가 나도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불행이다. 말할 수 없는 불행은 비교 불가능한 불행이다. 상대가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불행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불행만 말한다. 그래야 서열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서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측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계 밖이다. 우리는 관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조절한다. 너무 크지도 않게, 너무 작지도 않게, 적당히 비교 가능하게. 이 적당함 속에서 진심은 사라진다. 진심은 조절할 수 없다. 진심은 적당하지 않다. 진심은 비교를 거부한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당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적당한 것을 진심이라고 부른다. 상대도 한다. 우리가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상대도 진심을 원하지 않는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측정 가능한 불행이다. 비교 가능한 고통이다. 진심은 측정을 방해한다. 진심은 비교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당함을 교환한다. 이 교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우리는 위로를 얻지 못한다. 우리는 이해를 얻지 못한다. 우리가 얻는 것은 확인이다. 내가 서열 안에 있다는 확인. 내가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다는 확인. 내가 측정 가능한 존재라는 확인. 이 확인이 우리를 안심시킨다. 우리는 여전히 무리 안에 있다. 하지만 그 무리는 진짜 무리가 아니다. 그것은 서열의 무리다. 측정의 무리다. 비교의 무리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의 순위를 본다. 우리는 서로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와의 거리를 잰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방식이다.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다. 이 역설은 구조에서 나온다. 우리는 함께 있기 위해 진심을 숨긴다. 진심을 숨기면 혼자가 된다. 하지만 진심을 드러내면 서열 밖으로 밀려난다. 서열 밖은 더 큰 고립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한다. 함께 있으면서 혼자인 쪽을. 완전히 혼자인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 선택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한다. 불행을 말하고 적당히 다듬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고 실망하고 다시 말한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묻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하는지, 왜 계속 실망하는지, 왜 다른 방식을 시도하지 않는지. 다른 방식이 있는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방식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방식을 배웠다. 비교당하고 측정당하고 서열 안에 놓이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관계라고 배웠다. 이것을 소통이라고 배웠다. 이것을 공감이라고 배웠다. 배운 것은 몸에 밴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도 이 방식을 실행한. 누군가 불행을 말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비교한다. 우리 자신이 불행을 말할 때도 우리는 자동으로 조절한다. 이것은 의도가 아니다. 이것은 습관이다. 아니,
습관보다 더 깊은 것이다. 이것은 구조다. 구조는 게임을 넘어선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다르게 행동하려 해도 구조는 당신을 원래 자리로 끌어당긴다. 당신이 진심을 말하려 해도 상대는 여전히 측정한다. 당신이 측정을 거부하려 해도 상대는 여전히 비교한다. 구조는 쌍방향이다. 당신 혼자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갇혀 있는가? 이 구조 안에, 이 반복 안에. 아마도 그렇다. 하지만 갇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대부분은 모른다. 대부분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행을 말하고 공감을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자신이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당신에게 없다. 문제는 구조에 있다. 이 구조 안에서는 누구와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결과는 같다. 불행은 전시되고 측정되고 비교된다. 당신은 위로받지 못한다. 당신은 이해받지 못한다. 당신은 확인만 받는다. 당신이 서열 안에 있다는 확인을, 이 확인은 충분한가? 대부분에게는 충분하다. 대부분은 서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한다. 완전히 밀려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견딜만하다. 하지만 일부는 안심하지 못한다. 일부는 계속 묻는다. 이게 전부인가?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방식의 전부인가? 묻는 사람은 더 외롭다. 왜냐하면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열 밖으로 나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서열 안에서는 묻지 않는다. 서열 안에서는 받아들인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묻는 순간 당신은 이미 밖에 있다. 당신은 이미 측정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측정 불가능한 존재는 위험하다. 서열을 흔든다. 비교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무리는 측정 불가능한 존재를 밀어낸다. 명시적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그냥 외면한다. 그냥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측정 불가능한 존재는 스스로 물러난다. 다시 서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시 측정 가능한 불행을 말하기 위해. 이것이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다. 우리는 서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나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혼자가 된다. 서열 안에서 혼자인 것과 서열 밖에서 혼자인 것은 다르다. 서열 안에서는 적어도 측정된다. 비교된다. 인식된다. 서열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계속 말한다. 측정되기 위해, 비교되기 위해, 인식되기 위해. 이것이 우리가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나는 측정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비교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서열 안에 있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의 증명이 불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구조의 핵심이다. 우리는 행복을 통해서는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행복은 비교되지 않는다. 행복은 측정되지 않는다. 행복은 전시해도 공감받지 못한다. 오히려 시샘을 산다. 질투를 산다. 행복은 우리를 고립시킨다. 불행은 우리를 연결시킨다. 정확히는 연결되었다는 착각을 준다. 우리는 불행을 통해 서로를 인식한다. 우리는 불행을 통해 서로를 확인한다. 나도 힘들어 라는 말이 만드는 연대감. 하지만 그 연대감은 진짜 연대가 아니다. 그것은 같은 서열 안에 있다는 확인일 뿐이다. 같은 서열 안에 있다는 것은 함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측정당한다는 뜻이다. 함께 비교당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측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당신의 불행이 나의 안도가 된다. 나의 불행이 당신의 안도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 안에서 진심이란 무엇인가? 진심은 측정을 거부한다. 진심은 비교를 거부한다. 진심은 서열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진심은 이 구조 안에서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진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심이 아니다. 그것은 적당히 조절된 불행이다. 적당히 가공된 고통이다. 적당히 전시 가능한 감정이다. 진짜 진심은 말해지지 않는다. 진짜 진심은 숨겨진다. 왜냐하면 진짜 진심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서열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립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삼킨다. 그리고 적당한 것을 말한다. 적당한 것을 말하고 적당한 반응을 받고 적당히 실망하고 다시
적당한 것을 말한다. 이 적당함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진심은 점점 더 깊이 묻힌다. 우리는 진심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잊는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적당함 뿐이다. 적당함은 안전하다. 적당함은 측정 가능하다. 적당함은 서열 안에 머문다. 우리는 적당함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우리는 느낀다.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무언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너무 오래전에 묻혔으니까. 왜 우리는 불행을 말할 때마다 더 깊은 불행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하는가?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 아니, 답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구조에는 이유가 없다. 구조는 그냥 작동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인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불행을 말하고, 측정당하고, 비교되고, 다시 말한다. 이것이 반복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반복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복을 멈추는 것은 서열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열 밖은 완전한 고립이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무리 안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 설령 그 무리가 측정과 비교의 무리라 해도 우리는 그 안에 머문다. 머문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뜻이다.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같은 실망을 반복한다. 같은 공허함을 반복한다. 우리는 이것을 견딘다. 왜냐하면 견디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다. 벗어날 수 없다면 견딜 수밖에 없다. 견딘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공허함에 익숙해진다. 실망에 익숙해진다. 측정당하는 것에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면 덜 아프다. 익숙해지면 견딜만하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삶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익숙함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 진심을 말하는 순간, 누군가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누군가 서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린다.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로 본다. 측정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본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길지 않다. 곧 구조가 다시 작동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밀어낸다.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온다. 서열 안으로, 측정 가능한 자리로.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익숙해진다. 우리는 다시 반복한다. 불행을 말하고, 측정당하고, 비교되고, 실망하고, 다시 말한다. 이것이 끝인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아마도 그렇다. 아마도 이것이 인간이 함께 있는 방식의 한계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을 정말로 나눌 수 없다. 우리는 서로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다. 우리는 이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이 구조를 볼 수는 있다. 보는 것이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는 것이 다르게 견디게 한다. 어떻게 다르게 견디는가? 그것은 다음에 남겨둔다. 지금은 구조만 본다. 선명하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다. 당신이 불행을 말하고 실망했던 그 경험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반복해온 패턴이다.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명이 같은 방식으로 불행을 꺼내고, 같은 방식으로 측정당하고, 같은 방식으로 공허함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설계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은 생존 전략이었다. 무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서열을 파악해야 했다. 누가 더 약한지, 누가 더 위험한지, 누가 더 안전한지, 이 정보는 생존과 직결되었다. 타인의 불행은 가장 명확한 정보였다. 불행한 자는 약하다. 약한 자는 위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도한다. 이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맹수에게 쫓기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무리에서 밀려나면 죽지 않는다. 하지만 본능은 여전히 작동한다.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우리는 여전히 서열을 측정한다. 우리는 여전히 비교한다. 생존이 달리지 않는데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작동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절대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상대적인 것만 파악한다. 뜨겁다는 것은 차가운 것과 비교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크다는 것은
작은 것과 비교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불행도 마찬가지다. 내 불행은 타인의 불행과 비교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전시한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불행을 전시하지 않으면 불행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불행은 비교되어야 한다. 측정되어야 한다.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불행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절대적인 불행은 없다. 모든 불행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타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불행할 수 없다. 불행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존재한다. 타인이 내 불행을 보고 측정하고 비교해야 내 불행은 비로소 실체가 된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것은 공감이 아니다. 이것은 인정이다. 내 불행이 존재한다는 인정. 인정받지 못한 불행은 사라진다. 아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한다. 우리의 고통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을, 우리의 괴로움이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말한다.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하지만 인정은 오지 않는다. 대신 측정이 온다. 비교가 온다. 서열이 온다. 우리가 원한 것은 인정이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측정이다. 이 괴리가 공허함을 만든다. 우리는 계속 불행을 말한다. 언젠가는 인정이 올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인정은 오지 않는다. 구조가 허용하지 않는다. 구조는 개인보다 크다. 구조는 인간 사회 전체를 관통한다. 모든 문화에서, 모든 시대에서 인간은 같은 방식으로 불행을 다뤄왔다. 불행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었다. 공동체는 불행을 통해 서열을 만들었다. 가장 불행한 자가 가장 아래에, 가장 덜 불행한 자가 가장 위에. 종교도 이 구조를 활용해 고통을 말하라, 참회하라, 고백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지만 구원은 고통의 해소가 아니었다. 구원은 고통의 서열화였다. 누가 더 많이 고통받았는지, 누가 더 깊이 참회했는지, 이것이 성스러움의 기준이 되었다. 고통은 전시되었고 측정되었고 서열화되었다. 서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야기는 고통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주인공은 고통받는다. 독자는 그 고통을 본다. 그리고 안도한다.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이야기는 타인의 고통을 안전하게 소비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고통을 경험하지만 실제로 고통받지는 않는다. 우리는 관객이다. 구경꾼이다. 구경꾼의 위치는 안전하다. 구경꾼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구경꾼은 고통을 관찰한다. 측정한다. 비교한다. 그리고 안도한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의 불행을 대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항상 구경꾼이다. 설령 공감한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경하고 있다. 공감은 환상이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고통만 느낄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듣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상상하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 타인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도달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시도한다. 불행을 말하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위로받으려 한다.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난다. 항상.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혼자이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시도라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다.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없지만 혼자 있을 수도 없다. 우리는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타인에게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불행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불행은 나눠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불가능성 속에서 산다. 그리고 이것을 삶이라고 부른다. 삶은 이 불가능성을 견디는 과정이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달하려 한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누려 한다. 이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받으려 한다. 이 암과 시도 사이의 간극, 이것이 우리가 견디는 것이다. 견딘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견딘다는 것은 계속한다는 뜻이다. 실패를 알면서도 계속한다. 불가능을 알면서도 계속한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만들어졌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향해 손을 뻗도록 설계되었다. 설계는 잔인하다. 설계는 우리에게 욕망을 주고 동시에 그 욕망이 충족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해받을 수 없다.
우리는 연결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연결될 수 없다. 우리는 불행을 나누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불행은 나눠지지 않는다. 이 설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불만족한다. 불만족은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만약 우리가 만족했다면 우리는 멈췄을 것이다. 우리는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만족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손을 뻗는다. 이것이 인간의 운동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무엇인가? 너의 불행은 남들에게는 유쾌한 구경거리일 뿐이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다. 이것은 폭로도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말했을 뿐이다.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다. 타인이 우리의 불행을 구경한다는 것을, 타인이 우리의 고통으로 안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면 견딜 수 없으니까, 인정하면 계속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위로라는 형태를 만들었다. 연대라는 환상을 믿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견디기 위한 장치였다. 진실을 가리기 위한 막이었다. 쇼펜하우어는 그 막을 걷어냈다. 하지만 막 뒤에 있던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막 뒤에 있던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을 구경한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으로 안도한다. 이것이 인간의 작동 방식이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방식이다. 이것을 비난할 수 있는가? 아마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프로그램되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 아마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바꿀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보는 것이다. 구조를 보는 것, 패턴을 보는 것,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의 의미를 보는 것. 보는 것이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는 것이 다르게 견디게 한다. 다르게 견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환상을 버린다는 뜻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불행을 나눌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공감이 올 거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구조를 안다. 우리는 패턴을 안다. 우리는 결과를 안다. 안다는 것이 덜 아프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안다는 것이 다르게 아프게 한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지만 그 공허함은 예상된 것이다. 예상된 고통은 예상하지 못한 고통보다 견딜만 하다. 견딜만 하다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견딜만 하다는 것은 그저 견딜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여전히 불행을 말한다. 우리는 여전히 측정당한다. 우리는 여전히 비교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이것 이상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 이상을 바라지 않게 되면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의 반응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탓하지 않는다. 상대는 그저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인간일 뿐이다. 상대도 우리와 같다. 상대도 측정하고 비교하고 안도한다. 상대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이다. 우리는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구조를 볼 수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달라진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행동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행동의 의미를 안다. 우리는 왜 하는지 안다. 우리는 결과가 무엇인지 안다. 아는 것이 구원이 되지는 않는다. 구원은 없다. 우리는 여전히 측정당한. 우리는 여전히 비교된다. 우리는 여전히 구경거리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분노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본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간은 서로를 구경한다. 인간은 서로의 불행으로 안도한다. 인간은 서로를 측정하고 비교한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방식이다.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이것은 비극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현실이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환상을 버린다는 뜻이다. 환상이 없으면 실망도 없다. 실망이 없으면 견딜만하다. 우리는 이렇게 산다. 환상 없이, 기대 없이, 그저 반복하며. 반복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반복은 계속된다. 우리는 불행을 말하고, 측정당하고, 비교되고, 또다시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멈추는 것은 완전한 고립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라리 구경거리가 되는 쪽을 택한다.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이 낫다.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이 낫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이것이 인간의 선택이다. 우리는 존재하고 싶어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설령 그것이 타인의 안도를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이라 해도, 설령 그것이 측정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해도 우리는 존재하고 싶어 한다. 보이고 싶어 한다. 인식되고 싶어 한다. 인식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행을 말하는 진짜 이유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식되고 싶어서 말한다. 우리는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말한다. 불행은 우리의 존재 증명이다. 나는 불행하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의 증명이 불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슬픈 부분이다. 우리는 행복을 통해서는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행복은 공유되지 않는다. 행복은 측정되지 않는다. 행복은 보이지 않는다. 불행만이 보인다. 불행만이 측정된다. 불행만이 인식된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말한다. 계속, 영원히. 이것이 끝날 날은 오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우리는 계속 불행을 말하고, 계속 측정당하고, 계속 비교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아마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운명은 구조에서 나온다. 구조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 본성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설계된 대로 작동한다. 우리는 비교하고, 측정하고, 서열을 만든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행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무엇을 원했던 것인가? 우리는 인식을 원했다. 우리는 존재를 원했다. 우리는 보이기를 원했다. 우리는 측정되기를 원했다. 우리는 비교되기를 원했다. 우리는 서열 안에 있기를 원했다.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원했다. 이것이 전부였다. 이것이 우리가 원한 전부였다. 위로는 없었다. 이해는 없었다. 공감은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다. 우리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사라지지 않는 것, 존재하는 것, 인식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 우리는 측정되었다. 우리는 비교되었다. 우리는 인식되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존재했다. 대가는 컸다.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타인의 안도를 위한 재료가 되었다. 우리는 유쾌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존재하거나 사라지거나. 우리는 존재를 택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말하는 순간부터